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급등하고 시작하고 끝났는데 우리나라도 어제 좀 난리였죠. 월요일부터 시장 조짐이 이상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게 후반부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 뭔가 이 윤곽이 드러나는 그때쯤에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먼저 터졌어요. 어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인버스에 대한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전부 다 인버스를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윗방향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보유했는데 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어떤 불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향후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더 감안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 추세를 보면 아직 이 고점을 뚫러 올라간 게 아니고 조정받아서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향후에 뭐 예상되고 있는 트럼프의 불복이라든가 혹은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불복 소요, 그 다음에 뭐 불안정성 붕괴, 그러니까 10% 정도의 붕괴, 조정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크게 위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ISM 제조업 지수를 잠깐 들여다보면 신규 주문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9월에서 10월로. 생산도 증가하고 있고, 이제 증가 쪽으로 심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고용도 이제 수축에서 확대 국면으로 넘어온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산업 생산은 이미 한번 지표를 보여드렸죠. 심리적으로 생산에 대한 증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 산업 생산은 보시면 9월 들어서 약간 감소했었거든요. 가동률도 약간 감소했었죠. 상황 추이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문조사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반영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고용 부분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보잉에서 또 추가로 감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델타인가요? 보잉인가요? 하여튼 32,000명 감명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보잉이 추가로 또 감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미국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여행, 관광, 항공, 크루즈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뭐 카니발이나 리조트 뭐 이런 쪽은 전부 다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대규모 직원 해고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겨울철 되면서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있고, 그러면 리조트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거는 좀 줄 수 있겠죠. 그럼 여름에 어떤 특수를 위해서 고용됐던 사람들이 일정 수준은 뭐 여름에 대규모로 고용을 안 했겠죠, 사실. 경영이 어려우니까. 일정 수준 또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경제 지표나 고용 지표들이 악화되는 과정이 지속돼서 4분기에 이건 이제 뉴욕 페드에서 나오는 GDP 분기별 성장률 예측치인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떨어지는 게 사실 마이너스 국면까지 떨어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지고 이러면 경기 수축 국면에 대한 더블딥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때겠죠. 그렇다면 그게 주식시장을 또다시 아래로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플로우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지금까지 뭔가 특이하게 급락에 대한 예측을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특히 이게 파란색은 하이힐드의 종합적인 인덱스, 그러니까 WB 이하의 모든 하이힐드의 채권 수익률을 인덱스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국채하고의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거고요. 빨간 거는 그냥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그냥 가장 안 좋은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가장 안 좋은 트리플 C의 수익률의 움직임도 과거 한참 경기가 좋을 때 있던 가장 낮을 때가 이제 8.8%였는데 지금 한 11% 정도 대에서 움직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한 3, 4% 프리미엄만 제공하고 경기 수축 국면이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어요. 이 위로 머리를 치켜들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머리를 들었다가 다시 또 둥그렇게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융시장, 하이힐드 채권의 금융시장은 막 예를 들면 한계점에 있는 애들은 파산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은 크게 요동을 안 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후반부에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게 신용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채권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투심이 강력해가지고 이걸 시장에다 안 던진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채권이든 주식이든 굉장한 투심이 작동되고 있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게 지금 이건 이제 유럽 CDC 데이터입니다. 유럽 CDC 데이터인데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한 뒤에 최근에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봉쇄 정책들이 나왔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전국 봉쇄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탄력, 계속 올라가던 탄력은 일단 어느 정도 잠재우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치솟다가 11월 들어서 약간 잠잠해지는 것 같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서 계속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그런 패턴은 아니지만, 폭발적인 증가세는 일단 멈춘 것 같고요. 영국은 일단 약간 내려오면서 존슨 총리가 직접 본인이 한번 코로나에 걸렸었기 때문에 봉쇄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아랫방향으로 늘리고 있고요. 확진자 수가 이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도 막 계속 급증하다가 최근 11월 들어서는 약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건지 아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강력한 봉쇄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과는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미국 CDC 데이터는 보시면 이제 7일 이동평균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10만이 넘었다고 얘기하는 이날 이후에 약간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유럽만큼 봉쇄를 강력하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거기다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또 한 가지는 대선 이후에 불복이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소요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야기된다면 그것도 역시 코로나 확진자 증가엔 부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봉쇄 조치가 가야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봉쇄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들이 유보적인데 이건 아마 선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제 굉장히 좀 빨리 탄력을 받으면 그때서는 봉쇄 조치를 어떤 형태로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데이터에서 보면 7일 이동평균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 잡히질 않고 있고 이거는 covidtracking.com에 있는 데이터인데 1일 병원의 입원자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어제 보여드렸지만 뭐 일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 포화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선거가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고 대부분들은 우세를 점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불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뉴스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불복한 뒤에 소요 사태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편 투표에 대한 딴지를 거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법원으로 가서 저희가 완성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1월 달에 대통령으로 될 때까지 누군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 뭐 한두 달 정도 걸리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태가 야기되면 시장이 급격히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2000년도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제 대선 이후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2000년 이게 후반기거든요. 이게 2000년도 후반입니다. 이게 2000년도 10월, 11월, 12월 이때가 대선이 있었겠죠. 내려갔다가 또 다시 아래쪽으로 급락하는 이런 패턴들이 있었는데 이런 패턴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대선 때문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선 불복 때문에
그거보다는 사실 이게 경기 수축 국면에 있었거든요. 정점에서 IT 버블 붕괴로 이제 내려가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투심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 때문에 약화시키는 것 때문에 이제 아래로 붕괴된 게 종합적으로 일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IT 버블 붕괴 때 실제로는 여기는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차트,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이 한 8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 8개월 정도 됐을 거고,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한 1년 2, 3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경기 수축 국면 사이에서 이 주식 조정이 끝났고요. IT 버블 때는 경기 수축 전에 정점을 치고 경기 수축 후에도 계속 주식시장이 빠졌어요. 또 한 가지 이제 IT 버블 붕괴 때 있었던 게 대선도 있었지만 2001년도 초반부에 3월이든가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엔론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12월인가 11월 달에 엔론이 파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9.11 테러 사태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곤두박질 치는 요 시기, 요거 하나, 둘, 요 시기가 이때가 이제 그 9.11 테러 사태가 났기 때문에 강력하게 아래로 곤두박질 쳤던 데 있죠. 깊이. 이때가 9.11 테러 사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차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미 보여드렸지만 실업률이 급등했다가 이 곤두박질 칠 때 급등했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근데 IT 버블 때는 실업률 급등했다가 옆으로 기는 것 같더니 다시 위로 상승하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더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IT 버블 때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비슷한 점이라면 경기 수축 국면 사이에 대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의 상황이 향후에 이 IT 버블 붕괴 때처럼 글로벌 금융 때와는 다르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분기별로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특히 지금 이제 IT 버블 때는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과 같은 뭐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못하게 만드는 지금 시점에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등했던 패턴 말고 IT 버블처럼 그냥 흘러내린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쯤은 머릿속에 담고 향후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대응을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요, IT 버블 때 만들어졌던 그 고배수, 그러니까 가치의 배수가 일정 수준 장기간 동안 조종받으면서 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 고배수가 조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탄력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밑으로 붕괴하겠다라고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다른 점인데요. 이 부분이 이걸 치고 계속 밀고 올라온 요인이고, 여기서 밑으로 아래로 곤두박질 치지 못하고 버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IT 버블 때는 그 연준이 QE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단순히 금리 조작으로만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조작 끝나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 바닥 시점에 있었던 QE가 이미 나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QE가 이미 나왔죠. 조정이 있을 때 깊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IT처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만약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아니 IT 버블 위기 때처럼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계속 흐물흐물 내려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경제가 이렇게 약화되는 패턴들을 계속 거치게 되면 주식시장은 그 예측과 다르게, 그러니까 윗방향이 아닌 아랫방향으로 급격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급격한 조정 정도가 사실 이미 말씀드렸던 3천선을 붕괴하고 아래로 이제 심하게 찍으면 그때는 반드시 연준이 들어와서 QE를 떠받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향후에 뭔가 붕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직전에 있었던 바닥을 찍으러 내려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QE를 하게 될 거고, 미국이 그렇게 심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엮여서 어려워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그럴 거고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다 그럴 거예요. 중국만 제외할 수는 있죠. 중국 단독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QE를 날리거나 이런 액션을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그렇게 이제 V자로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일어날 때 일정 부분은 반드시 그 매수를 치러 들어갈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게 향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경제 추이, 이 흐름, 올 겨울에 움직이는 경제 지표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하고 갈 때 항상 현금 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지우거나 상황을 이제 해소시키는 부분들이 나타나려면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확인돼야 될 것 같고,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자금을 모두 다 주식시장에 부어야 될지 말지를 파악하는, 그게 이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돼야 그런 판단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보여드린 데이터 중에 설명을 제가 정확히 안 드렸는데, 이거 FDIC,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 이름이 한글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 뭐가 좀, 예금보험공사, 저희 나라로 보면 이제 예금자 보호법의 그 취지를 살리는 예금보험공사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 2001년도에 이게 은행 파산이 4개, 11개였는데 2001년도에 이게 파산 규모거든요. 훨씬 더 컸죠. 2002년도가 정점이었잖아요. 주식시장이 내려갈 때 2002년도가 IT 버블 때 보면은, 여기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 쓸려내려서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쓸려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2002년도에 또다시 한번 확 쓸려내려가잖아요. 이 금융기관에서 이제 파산이나 이런 일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숫자도 그렇고 이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2008년도 때는 보면, 여기가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 때는 2008년도가 정점이었어요. 규모 자체로 굉장히 컸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서 2008년도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는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규모 자체는 그것부터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하반기에 QE가 대규모로 집행되고 시티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로 구제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지난 거죠, 금융기관이. 근데 지금은 아직 금융기관 파산이 최악을 지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올해 약간 작년에 한 2배 이상 늘어났죠, 파산 규모가. 최근에 이제 2개가 더 첨부되면서 추가되면서, 그러니까 내년에도 은행 파산은 사실 올해보다 더 클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좀비 기업하고 좀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태로든 계속 딜레이 되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 되면은 파산 숫자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금융 부분도 아직 그 완벽하게 클리어되지 않았다, 정점을 치지 않았다, 파산에 대한 정점. 물론 그 한계 기업들의 파산의 정점도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는 국면에 있긴 한데, 과연 그것이 모두 다 끝난 것인지는 내년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크게 드러나면 다른 것들과 믹싱돼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아직은 금융 영역에서도 다소 남아있는 게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항상 머릿속에 감안을 하고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